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맑은 물이 흐르고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구슬픈 소리를 내던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며 누렇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낡은 기와집 한 채에는 찬바람만이 다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대대로 글을 읽고 벼슬을 했던 이 진사댁이었으나 세월의 흐름과 함께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이제는 담장이 무너지고 기와 틈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한때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떵떵거리던 집안이었지만 흉년이 거듭되고 빚이 쌓이면서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혀를 차며 세상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 쓸쓸한 집 안방에는 늦은 밤까지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는 단아한 처녀가 있었으니 그녀는 이 진사의 외동딸 연화였습니다. 비록 빛바랜 무명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자태는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맑고 고귀한 기품을 잃지 않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연하는 병환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와 빚독촉에 시달려 날마다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는 아버지를 위해 밤낮 없이 술을 놓고 햇바느질을 하며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으나 불어나기만 하는 빚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늘 끝에 맺힌 것은 실이 아니라 그녀의 눈물이었고 한 땀 한 땀 이어가는 것은 옷감이 아니라 위태로운 가문의 운명과도 같았기에 그녀의 고운 이마에는 어느새 수심이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이 진사가 깊은 기침 소리와 함께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 이는 며칠 전 마을을 찾아온 중매쟁이 할멈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중매쟁이는 윗마을 장터에서 큰 상단을 운영하며 겁으로 소문난 최서방이라는 자가 연화를 며느리감으로 원한다고 전했는데 문제는 그가 단순히 장사치일 뿐만 아니라 다리를 심하게 저는 절름발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여식인 자신의 딸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다리를 저는 상인에게 시집 보낸다는 것은 이 진사에게는 죽기보다 더한 치욕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당장 다가올 겨울을 날 택감조차 없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집이라도 빼앗아 간다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형편이었기에 그는 차마 딱 잘라 거절하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며 끙끙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엌 한 구석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올 때마다 연화의 마음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금지옥엽으로 키운 딸이 험한 곳으로 시집가 고생할 것을 생각하며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고 아버지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며칠째 식음까지 전폐하고 누워 계셨습니다. 연화는 바느질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창호지 문 너머로 어스름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를 가만히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고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만 있다면 자신의 한 몸 희생하는 것쯤은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일이라 여기며 마음을 굳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에 대한 소문은 마을 우물가 아낙네들의 입을 타고 널리 퍼져 있었는데 그 내용은 하나같이 괴상하고 흉흉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은 창고에 곡식이 썩어 나갈 정도로 많지만 성격이 괴팍하고 사람을 잘 믿지 않으며 무엇보다 걸을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질 정도로 다리를 저는 불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그런 몸을 가지게 되었을까 수군거리면서도 그가 가진 막대한 부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뒤에서는 험담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시집을 간다는 것은 평생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감내해야 한다는 뜻이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불쌍하다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결국 연화는 결심을 굳히고 아버지의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 무릎을 꿇고 단호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소녀 그 댁으로 시집을 가겠습니다. 더 이상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아버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약 한 첩 제대로 쓰지 못하는 어머님을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이 진사는 딸의 말에 펄쩍 뛰며 반대했지만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이것이 가문을 위한 길임을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양반의 체면이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라고 하여 마음까지 삐뚤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며 자신이 가서 내조를 잘하여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딸의 깊은 효심과 강단 있는 태도에 이 진사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혼례가 결정되자 마을은 순식간에 양반집 딸이 절름발이 장사꾼에게 팔려간다는 소문으로 들썩거렸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혀를 찼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이 아니라 봉황이 닭장에 갇히는 꼴이라느니 돈이면 양반도 소용없다느니 하는 말들이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어왔지만 연화는 귀를 닫고 묵묵히 혼례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혼수라고 해봤자 어머니가 젊었을 때 입던 옷을 고쳐짓고 낡은 장롱을 닦아내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녀의 손길에는 정성과 기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햇살이 비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어머니는 연화의 머리를 빗겨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빗질 한 번에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연화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가서 부디 아프지 말고 남편이 비록 몸이 성치 않더라도 지아비로 섬기며 어질게 살거라. 네가 행복해야 이 어미도 눈을 감을 수 있다. 어머니의 떨리는 당부에 연화는 애써 웃어 보이며 걱정 마시라고 잘 살 수 있다고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에 앉아 낡은 문갑과 손때 묻은 문고리를 어루만지며 정든 집과의 이별을 아쉬워하고 다가올 낯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홀로 삼켰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구슬프게 들리는 그 밤은 너무나도 길고 적막했습니다. 이윽고 혼례날 아침이 밝았고 최서방 댁에서 보낸 가마가 이진사 댁 대문 앞에 당도했는데 가마는 생각보다 훨씬 화려하고 웅장하여 초라한 집과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가마를 메고 온 하인들의 옷차림조차 윤기가 흐르고 건강해 보여 몰락한 양반가의 식구들을 더욱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느라 바빴고 아이들은 가마 주변을 뛰어다니며 떠들썩하게 굴었지만 연화의 집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눈물을 참으며 부축을 받아 가마에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발을 떼기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지만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마 문이 닫히고 덜컹거리는 움직임과 함께 연화는 정들었던 집을 떠나게 되었고 가마 안의 좁은 공간은 마치 그녀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멀어지는 부모님의 기침 소리와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가슴을 쳤지만 그녀는 옷고름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 진사댁의 딸이 아니라 최서방댁의 며느리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서 살아남아 부모님을 편안히 모시리라. 가마꾼들의 우렁찬 소리에 맞춰 가마는 산길을 넘어 윗마을로 향했고 길가에 핀 코스모스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녀의 앞길을 배웅하는 듯 했습니다. 최서방댁이 있는 윗마을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사뭇 달라져 곳곳에서 기름진 냄새가 풍기고 사람들의 표정에도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들이 즐비한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높은 소슬대문이 있는 집이 바로 최서방의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은 이미 혼례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신랑의 다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신부는 얼마나 고운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연화의 가마가 들어서자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고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가마의 작은 창을 뚫을 듯이 쏟아졌습니다. 연화는 가마 안에서 숨을 죽인 채 이제 곧 마주하게 될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마당에 내려선 연화는 수모의 도움을 받아 대례청으로 들어섰고 그곳에는 이미 많은 하객이 모여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만치 건너편에서 누군가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걸어오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며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고통스러워 보일 정도로 몸을 뒤뚱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킬킬거리거나 혀를 찾고 연화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 순간적으로 아찔한 현기증이 일었으나 연화는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 마음의 동요를 감추었습니다. 신랑 최서방은 비록 다리는 불편해 보였으나 얼굴은 의외로 훤칠하고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묘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연화의 맞은편에 섰습니다. 혼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힘겨워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연화는 그런 남편을 보며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듬직함을 느꼈습니다. 절을 하고 술잔을 나누는 의식 속에서 두 사람의 소매 끝이 살짝 스칠 때마다 연화는 남편의 손이 거칠지만 매우 따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혼례청 주변에는 최서방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먼 친척 형님이라는 자가 거들먹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큰 소리로 꾸짖으며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고 같이 집 온 연화를 흘끔거리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런 약해 빠진 양반집 규수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 살림을 얼마나 말아먹으려고 그가 뱉은 말은 연화의 귀에도 또렷하게 들렸지만 연화는 못 들은 척하며 더욱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 집안에서의 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그리고 저 친척 형님이라는 자가 경계해야 할 대상임을 깨달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잔치가 무르익어 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돌아가거나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며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연화는 수모의 안내를 받아 신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은 비단 금침이 깔려 있고 은은한 향내가 나는 호화로운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어딘가 차갑고 무거웠으며 창호지 문에 비친 달빛마저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족두리를 쓰고 앉아 조용히 남편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리들이 점점 멀어지고 고요가 찾아올 무렵 드디어 문 밖에서 쿵쿵 하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서방이 들어오자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는 여전히 다리를 절며 힘겹게 문지방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연화의 맞은편에 앉아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깊고 고요하여 연화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술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촛불 타는 소리만이 들릴 뿐 한동안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고 연화는 조심스럽게 물을 따라 그에게 건네며 서방님 많이 힘드셨지요. 다리를 좀 펴고 편히 앉으십시오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최서방은 연화가 건넨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뜻밖에도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부인, 내가 부끄럽지 않소? 남들은 다 병신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못난 놈에게 시집 온 것이 원통하지 않으시오?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부의 연은 하늘이 맺어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겉모습이 어떠하든 서방님은 제 지압이시니 원통할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저 제가 부족하여 서방님을 잘 모실 수 있을지가 걱정될 뿐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대답에 최서방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울리고 촛불이 일렁이는 가운데 최서방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연하가 미처 놀랄 새도 없이 방금 전까지 절뚝거리던 다리를 곧게 펴고 방 안을 성큼성큼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조금의 불편함도 없었으며 굽었던 허리는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져 있어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연하는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고 최서방은 방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뒤 다시 연하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부인, 놀라게 해드려 정말 미안하오.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최서방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거친 장사꾼의 것이 아니었으며 그를 읽는 선비처럼 기품 있고 낮게 깔린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멀쩡한 다리를 두고 절름발이 행세를 해야만 했는지, 이 화려한 집안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가 무엇인지 천천히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이것이 단순한 혼례가 아니라 거대한 비밀의 시작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하자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고 연하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남편의 입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서방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겪었던 수모와 배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은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이 아첨하던 친척들이 상을 치르기가 무섭게 돌변하여 어린 그를 구박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혈안이 되었으며 심지어 밥에 돌을 섞거나 약탕에 이물질을 넣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최서방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사람인지 가려내기 위해 다리를 저는 척 연기를 시작했고 바보처럼 굴며 그들의 경계를 늦추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연화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남편이 겪었을 외로움과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져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돈 많은 장사치라 부러워하거나 병신이라 비웃었지만 정작 그는 그 화려한 기와집 안에서 늑대 같은 친척들의 눈을 피해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걷듯 살아왔던 것입니다. 최서방은 연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자신이 연화를 선택한 이유는 그녀의 가문이 몰락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보여준 지극한 효심과 맑은 심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재산을 불려줄 똑똑한 여자가 아니라 이 차가운 집에서 내 등을 지켜주고 믿어줄 단 한 사람이었소. 부인이라면 내 비밀을 지켜주고 나와 함께 이 집안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믿었소. 연화는 남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비로소 자신이 이 집에 온 진정한 이유를 깨달았고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용기와 사명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잡힌 손에 힘을 주며 서방님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았으니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서방님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고 다리가 되어드리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집안을 장악하고 있는 칠성이라는 자를 어떻게 몰아낼지 의논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문풍지를 흔들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신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결속으로 채워졌습니다. 새벽닭이 울고 먼동이 터올 무렵 최서방은 다시 다리를 저는 연기를 하기 위해 연습을 했고 연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몸을 비틀고 다리를 끌며 걷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는데 그는 익숙한 듯 뼈가 어긋나는 소리를 내며 자세를 바꾸었고 순식간에 눈빛조차 흐리멍덩하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이제 방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세상 사람들을 속여야 하니 부디 몸조심하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서방은 연화에게 찡긋 윙크를 보내며 걱정 말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다시금 위태로운 절름발이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집안은 다시 시끌벅적해졌고 앞마당에는 하인들이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주인에 대한 존경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늦잠을 자고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새색시가 들어왔으니 오늘 아침상은 좀 달라지려나 하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떠들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전날 먹다 남은 술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연화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하인들은 힐끔거리며 쳐다볼 뿐 제대로 된 인사를 올리는 이가 없었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수군거려 저 여자가 빚 대신 팔려온 양반 댁딸이라며 하고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모르는 척 표정을 굳히고 부엌으로 향했으나 속으로는 이 집안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실감하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뚱뚱하고 심술퉁게 생긴 참모가 솥뚜껑을 요란하게 열어젖히며 연화를 맞이했는데 그녀는 칠성의 뒷배를 믿고 안살림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여자였습니다. 참모는 연화가 들어와도 아는 체도 하지 않고 국자를 휘두르며 아씨는 방에나 계시지 뭐하러 이런 험한 곳에 나오셨냐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연화가 아침 문안상을 준비해야 하니 재료를 달라고 하자 참모는 코웃음을 치며 여기는 최진사댁이지 이 진사댁이 아니라며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참견 말라고 대꾸했습니다. 연화는 그 무례함에 기가 찼지만 당장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한 목소리로 내가 이 집의 며느리이니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참모의 손에서 국자를 가져왔습니다. 참모는 당황하여 눈을 크게 떴지만 연화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쩌렁쩌렁한 고함과 함께 칠성이 등장했는데 그는 밤새 술을 마셨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하인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최서방의 방문을 벌컥 열고는 야 이 사람아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빠져 자는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방 안에서 최서방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절뚝거리며 나오자 칠성은 혀를 차며 장가 갔다고 이제 늦잠까지 자는구먼. 그래 밤일은 제대로 치르기나 했는가 하며 저급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최서방은 바보처럼 해에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고 칠성은 그런 그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어깨를 툭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남편이 당하는 모욕을 눈앞에서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 눌러 참았고 정성스럽게 끓인 죽상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칠성은 마루에 걸터 앉아 연화가 들고 가는 상을 곁눈질로 훔쳐보며 구 양반집 귀하신 몸이라더니 음식 솜씨는 어떤지 보자 하며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거려 보려 했습니다. 연화는 재빠르게 몸을 돌려 상을 보호하며 서방님께서 먼저 드셔야 하니 물러나 주십시오 하고 차갑게 말했고 칠성은 며느리가 제법 깐깐하다며 기분 나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칠성의 횡포는 계속되었는데 그는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가장 맛있는 고기 반찬과 생선을 독차지했고 최서방 앞에는 식은 국과 김치 몇 조각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쩝쩝 소리를 내며 음식을 씹으면서 요즘 상단일이 복잡해서 자네 같은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거라며 곳간 열쇠와 장부 도장을 아예 자신에게 넘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최서방은 바바를 흘리며 형님이 알아서 해주시오. 나는 머리가 아파서 통 모르겠소. 하며 멍청한 척 대답했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연기가 너무나 완벽하여 속이 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칠성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연화가 상을 물리려 할 때 집안일을 오래 보아왔다는 늙은 행랑아범이 마당을 쓸다 말고 연화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가 듣는 사람이 없는지 살핀 후 세아씨, 이 집안에는 귀가 많고 입이 많으니 말 조심하시고 발 조심하십시오. 특히 저 윗방에 기거하는 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연화가 그를 쳐다보자 그는 서둘러 빗자루질을 하며 멀어졌지만 그의 눈빛에는 연화에 대한 연민과 무언가 말하지 못한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이 집안에도 남편을 걱정하는 충직한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의 짓궂은 아낙네들과 동네 건달들이 새색시 구경을 핑계로 최서방 댁 마당으로 몰려들었는데 그들은 연하의 고운 얼굴을 보며 쑥덕거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고운 얼굴로 병신수발을 들게 생겼으니 팔자도 기구하지. 돈 보고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각오했겠지. 하는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연하는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마당에 널린 고추를 뒤집으며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건달 하나가 연화에게 다가와 희롱 섞인 말을 던지며 옷소매를 잡으려 하자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건달의 정강이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건달이 악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자 저만치서 최서방이 절뚝거리며 다가와 아이고 내 손이 미끄러졌네 하며 바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건달들은 재수 없다며 욕을 하고 돌아갔지만 연화는 남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하늘을 보고 있었지만 연화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짧은 순간 든든한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연화는 그 작은 행동 하나에 큰 힘을 얻었고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 두 사람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 그만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이 소란을 듣고 달려나와 집안 망신 다 시킨다며 최서방을 나무랐고 연화에게는 처신을 어떻게 했기에 잡놈들이 꼬이냐며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깔리자 칠성은 사랑방의 동네 유지들을 불러 모아 술판을 벌였고 그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안채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최서방의 재산을 안주 삼아 떠들며 칠성에게 언제쯤 이 집과 논밭이 다 자네 것이 되냐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칠성은 술기운의 목소리를 높여 그 병신놈은 오래 못 갈 것이야. 약골이라 이번 겨울 넘기기도 힘들 걸 하며 서슴없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연화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최서방은 조용히 연화의 어깨를 감싸며 짖는 개는 물지 못하는 법이요. 두고 봅시다. 하며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깊은 침묵 속에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느꼈고 이제 곧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내일은 곳간을 확인하고 장부를 몰래 살펴봐야겠다고 다짐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칠성이 아니라 최서방이며 자신이 그 권리를 되찾아 주어야만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창밖에는 으스스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굴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다가올 싸움을 예고하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아예 작정한 듯 하인들을 대동하고 안방으로 들이닥쳐 최서방에게 서류 뭉치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것은 상단 운영권을 자신에게 위임한다는 각서였는데 그는 최서방의 손에 억지로 붓을 쥐어주며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습니다. 형님인 내가 다 알아서 불려줄 테니
너는 방구석에서 마누라랑 놀기나 하라는 뻔뻔한 태도에 최서방은 손을 떨며 붓을 놓치는 척 먹물을 서류에 쏟아버렸습니다. 칠성은 불같이 화를 내며 최서방의 멱살을 잡으려 했고 그 순간 연화가 앞을 가로막으며 서방님께서 몸이 불편하여 실수를 하신 것이니 제가 닦겠습니다. 하고 서늘한 눈빛으로 칠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칠성은 연화의 기세에 잠시 멈칫하더니 독한 년이 들어왔다며 침을 뱉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하인들도 눈치를 보며 누구 편에 서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이 나간 틈을 타 몰래 곳간 열쇠가 보관된 방을 눈여겨보았고 늙은 행랑아범에게 눈짓을 보내어 도움을 청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최서방은 겉으로는 겁먹은 척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이불 밑에서는 주먹을 꽉 쥐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스며든 칠성의 검은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지만 그 어둠 속에서 연화와 최서방이라는 두 개의 촛불이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늦가을 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고 낙엽이 마당 구석으로 쓸려가는 계절이 깊어지자 최서방 댁의 분위기는 날씨만큼이나 스산하고 위태롭게 변해갔습니다. 칠성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져서 이제는 아예 최서방을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하인들 보는 앞에서 면박을 주기 일쑤였고 집안의 귀중한 물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일도 빈번해졌습니다. 연화는 안채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면서도 온 신경을 곤두세워 집안의 동태를 살폈는데 밤마다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칠성과 낯선 장사치들의 은밀한 대화 소리가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들은 최서방이 물려받은 알짜배기 논밭을 헐값에 넘기려는 모의를 하고 있었고 그 대가로 칠성이 뒷돈을 챙기려 한다는 사실이 희미한 바람결에 실려 연화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남편이 잠든 척 코를 골고 있는 틈을 타 몰래 사랑방 근처로 다가가 동정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숨소리를 죽인 채 엿들은 대화 내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는데 칠성은 단순히 돈을 빼돌리는 것을 넘어 최서방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몰아세워 아예 집에서 내쫓을 궁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저 멍청한 놈을 산속 암자에나 가둬버리고 우리가 이 집을 차지하자. 며느리년도 친정으로 쫓아버리면 그만이다 하며 낄낄거리는 그들의 웃음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와 연화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며 반드시 저들의 악행을 밝혀내고 남편과 이 집을 지키겠노라고 어둠 속에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는 본격적으로 집안의 살림 장부를 점검하겠다고 선언하고 참모와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곳간 열쇠를 요구했습니다. 참모는 칠성의 눈치를 보며 콧방귀를 뀌었지만 연화가 양반가 출신의 위엄을 갖추고 조목조목 따지고 들자 마지못해 열쇠 꾸러미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화가 곳간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상황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는데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귀한 약재나 건어물들은 이미 누군가가 빼돌려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장부에는 물건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실상은 쥐새끼 한 마리 먹을 것 없이 갸란 모습에 연화는 칠성이 그동안 얼마나 교묘하게 집안 살림을 갉아먹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연화는 증거를 잡기 위해 밤마다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진짜 장부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최서방은 낮에 바보 흉내를 내며 칠성의 방을 기웃거리다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얻어냈습니다. 형님이 술에 취해 잠들었길래 들어가 봤더니 벽장 깊숙한 곳에 이중으로 된 비밀 금고가 있더군요. 아마 그 안에 진짜 거래 내역과 빼돌린 문서들이 있을 것이요. 최서방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고 두 사람은 칠성이 집을 비우는 날을 거사일로 잡기로 약속했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모르고 자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하는 부부의 모습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하는 두 그루의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이 며칠 동안 읍내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기회가 찾아왔고, 연화는 이 틈을 타 늙은 행랑아범의 도움을 받아 칠성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랑아범은 평소 칠성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최서방에 대한 충심을 간직하고 있던 터라 연화가 도움을 청하자 망설임 없이 망을 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씨, 제가 마당에서 낙엽을 쓰는 척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 테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놈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지만 연화는 그를 믿고 과감하게 사랑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술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널려 있어 칠성의 방탕한 생활을 짐작게 했습니다. 연화는 최서방이 일러준 대로 벽장을 뒤지기 시작했으나 비밀 금고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고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만 갔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와중에 그녀는 벽에 걸린 낡은 족자 뒤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족자를 걷어내자 벽과 색깔이 미묘하게 다른 나무 판자가 나타났고 그것을 힘주어 밀자 작은 공간이 드러나며 그 속에 숨겨진 검은 장부와 땅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화는 손이 떨려 제대로 문서를 잡을 수조차 없었지만 이것들이야말로 칠성의 죄를 낱낱이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임을 직감하고 치마폭에 감추어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방을 나오자마자 마당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고 연화는 황급히 안채로 몸을 피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히 들키지는 않았지만 칠성이 돌아오면 곧장 장부가 없어진 것을 눈치챌 것이 분명했기에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연화는 방으로 돌아와 최서방에게 찾아낸 장부를 보여주었고 최서방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이 해먹었군.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자기 주머니 돈처럼 썼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화라산처럼 뜨거웠고 연화는 그런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우리가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칠성이 돌아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거만하게 행동했지만 어딘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방에 들어가자마자 벽장을 확인하는 듯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이내 얼굴이 사색이 되어 뛰쳐나와 하인들을 불러 모아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방에 누가 들어갔었느냐.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댔어. 잡히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겠다. 그의 고함 소리에 집안은 순식간에 공포 분위기로 휩싸였고 하인들은 영문을 모른 채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태연하게 방문을 열고 나와 아주버님, 아침부터 무슨 일이시기에 이리 소란을 피우십니까? 하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칠성은 연화를 쏘아보며 눈을 부라렸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 차마 그녀를 몰아세우지는 못하고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내년이 뭔가 알고 있는 눈치인데 두고 보자. 내 물건을 가져간 놈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그는 험악한 말을 남기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지만 연화는 그의 불안한 눈빛에서 이미 그가 겁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읽어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비리가 탈로 날까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이는 곧 그가 더욱 무리수를 두어 스스로 함정에 빠질 기회가 오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며칠 뒤 칠성은 마을 어르신들과 유지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열겠다고 공표했는데 이는 겉으로는 최서방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서방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자신이 공식적으로 집안의 대소사를 맡겠다는 선언을 하여 입지를 굳히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마을의 유명한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일 계획도 세웠는데 이는 연화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그녀를 쫓아내려는 비열한 수작이었습니다. 연화와 최서방은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잔칫날에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잔치 준비로 집안이 어수선한 틈을 타 연화는 마을에서 신망이 두터운 촌장 어르신과 몇몇 유지들을 몰래 찾아가 도움을 청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칠성의 부도덕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밤늦은 시간, 연화는 남편이 써준 서찰을 품에 안고 몰래 뒷문을 빠져나갔는데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길을 홀로 걷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어귀에 사는 촌장댁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고 잠에서 깬 촌장이 나오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며 서찰과 일부 장부를 건넸습니다. 촌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으나 장부를 들여다보고 최서방의 친필 서찰을 읽어 내려가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칠성이 놈이 이렇게까지 막대먹은 놈인 줄은 몰랐네. 자네 시아버지가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군. 촌장은 분개하며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쳤고 잔칫날 자신이 직접 증인이 되어주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연화는 촌장의 약속에 100만 원군을 얻은 듯 든든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이제 남은 것은 잔칫날까지 칠성의 의심을 피하며 완벽하게 준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한편 칠성은 자신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며 의기양양해 있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뿌리며 자신의 편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조카가 절이 모자라니 내가 고생이 많네. 며느리라도 잘 들어왔으면 좋으련만 기가 세서 집안을 망칠 상이야 하며 연하와 최서방을 싸잡아 헐뜯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짜 술과 고기에 넘어가 칠성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아이고 칠성 어른이 아니면 저 집은 벌써 망했을게요 하며 아부했습니다. 연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혔지만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지리라 믿으며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잔치 전날 밤 최서방은 연화에게 낡은 옷 한 벌을 내밀며 내일은 이 옷을 입고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즐겨 입으시던 두루마기였는데 비록 낡고 해졌지만 그 옷에는 가문의 위엄과 정직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 내일은 내 다리가 멀쩡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 정신만은 그 누구보다 또렷하다는 것을 보여주겠소. 부인이 내 곁에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소. 최서방의 비장한 각오에 연화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머리를 맞대고 내일 일어날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고 아침부터 최서방 댁 마당에는 천막이 쳐지고 멍석이 깔리며 잔치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돼지를 잡는 냄새와 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북적거렸습니다. 칠성은 비단옷을 차려입고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주인 행세를 톡톡히 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기름기가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오늘이야말로 이 집안을 완전히 손에 넣는 날이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안채의 문틈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연화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객들이 어느 정도 모이자 칠성은 마당 한가운데 마련된 상석에 앉아 헛기침을 하며 좌중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좋은 날에 우리 집안의 앞날을 위해 중대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모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거만하기 짝이 없었고 사람들은 술잔을 내려놓고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때
안채 문이 활짝 열리며 연화가 단정한 옷차림으로 걸어 나왔고 그 뒤로 최서방이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리지만 어딘가 달라진 분위기를 풍기며 등장했습니다. 연화의 손에는 칠성이 그토록 찾던 검은 장부가 들려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비장함을 넘어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연화의 손에 들린 장부를 보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게 왜 저기? 그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고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연화의 등장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본 뒤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마을 분들. 오늘 이 잔치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집안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풀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마당을 가득 메운 정적을 깨뜨리는 천둥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칠성은 사태를 수습하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미친년이 귀신이 들려서 헛소리를 한다. 여봐라, 당장 전현을 끌어내라. 하인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오려 하자. 이번에는 최서방이 앞으로 나서며 지팡이를 바닥에 콱 내리찍었습니다. 누구든 내 부인에게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 평소의 어눌한 말투가 아닌 우렁차고 위험 있는 그의 목소리에 하인들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고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서방은 여전히 다리를 저는 척하고 있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이미 칠성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동요하지 않고 장부를 높이 쳐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이 장부에는 칠성 아주버님이 지난 10년간 이 집안의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멀쩡한 논밭을 어떻게 팔아치웠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촌장 어른께서도 이미 확인하셨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촌장을 향하자 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네, 내가 다 보았네. 칠성 자네, 어찌 조카의 재산을 탐하여 이런 짓을 벌였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촌장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칠성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칠성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눈동자를 굴리다가 최후의 발악으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다 조작된 것이요. 전현이 나를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 장부요. 나는 억울하오.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반전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차분하게 장부를 펼쳐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읊어내려갔고 그 내용이 너무나 상세하고 정확하여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칠성의 얼굴은 점점 불그락 푸르락해졌고 사람들의 야유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칠성이 땅을 팔아 넘기려 했던 장사꾼이 들어오며 상황은 결정적으로 기울었습니다. 아니, 땅 문서를 준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소란이요. 장사꾼의 등장으로 칠성의 땅 투기 의혹마저 사실로 드러나자 칠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연하는 싸늘한 시선으로 칠성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이제 그만 욕심을 내려놓고 죄를 비십시오. 더 이상 이 집안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녀의 말은 준엄한 심판과도 같았고 칠성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연화와 최서방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고생했소, 부인. 이제 다 끝난 것 같소. 하지만 연화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아직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고 사람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과제가 남아있기에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지만 이 싸움의 끝은 아직 완전히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쫓겨나듯
사랑방으로 들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지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치 음식은 식어가고 흥겨워야 할 음악 소리는 끊겼지만 최서방댁 마당에는 비로소 진실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깊은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이제야말로 진정한 안주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 무너진 집안을 다시 세우고 상처받은 남편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글을 올린 셈이었습니다. 칠성 형님이 죄를 인정하고 방으로 쫓겨 들어가자 마당을 가득 메웠던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그 자리에 남은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혀를 차며 최서방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자네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느냐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최서방은 그저 바보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연하의 뒤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하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촌장 어르신과 마을 어른들에게 정중히 허리를 굽혀 집안의 부끄러운 꼴을 보여드려 송구하다고 사죄를 올렸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연화의 침착하고 기품 있는 태도에 감탄하며 이 진사댁 따님이 역시 다르긴 다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이라며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고 마당이 비워지자 연화는 곧바로 하인들을 불러 모아 칠성이 머물던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사랑방 문 앞에는 칠성이 짐을 싸느라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해 물건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방문을 열자 칠성은 씩씩거리며 고개를 돌렸는데 그의 눈에는 도끼가 가득했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위압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목소리로 아주버님, 해가 지기 전에 이 집을 떠나주십시오. 더 이상 아주버님이 머물 곳은 이 집에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칠성은 내년이 나를 쫓아내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냐며 악담을 퍼부었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그의 짐을 마당으로 내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인들은 잠시 주저하는 듯 했으나 이미 기세가 꺾인 칠성과 서슬퍼런 연화의 눈빛을 번갈아 보더니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 진보다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옷가지와 몇몇 폐물들이 마당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보며 털썩 주저앉았고 최서방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괴롭히고 재산을 탐했던 친척 형이었지만 한때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의 몰락을 지켜보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었기에 최서방은 마음을 다잡고 칠성에게 다가가 형님, 부디 나가서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사시오. 이것이 동생으로서 드리는 마지막 부탁이오. 하고 나지기 말했습니다. 칠성은 최서방의 말에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지만 더 이상 반박할 힘도 명분도 없었기에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진보다리를 어깨에 둘러매고 대문 쪽으로 향하다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과 넓은 마당,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남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땅에 침을 쌈뱉고는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고 중얼거리며 쫓기듯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처량하고 쓸쓸해 보였지만 아무도 그를 잡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칠성이 사라지자 집안에는 비로소 진정한 정적이 찾아왔고 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남아 있었으니 바로 칠성의 편에 서서 집안을 어지럽혔던 하인들과 찬모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을 앞마당에 일렬로 세웠는데 그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하에게 대들고 밥상을 함부로 차렸던 참모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씨,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싹싹 빌었습니다. 연하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한동안 침묵을 지켰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하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연하는 천천히 입을 열어 너희들의 죄를 따지자면 당장 내쫓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나 칠성의 강요에 못 이겨 그런 것임을 내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인들은 그 말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고 연하는 목소리를 높여 허나 두 번 다시 주인을 능멸하거나 곳간에 손을 대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국물도 없을 것이다. 알겠느냐 하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하인들은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목청껏 대답하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연화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여 하인들의 기강을 바로잡았고 이로써 무너졌던 집안의 질서는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집안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연화는 하인들에게 지시하여 집안 곳곳을 대청소하도록 했습니다. 칠성이 머물던 사랑방의 문을 활짝 열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밴 이불과 가구들을 모두 밖으로 드러내어 씻고 닦았습니다. 마당에는 물을 뿌려 흙먼지를 잠재우고 곳간과 부엌도 말끔하게 정리하여 새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이제야 진짜 주인을 모시는 것 같다며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부지런하게 움직였습니다. 연화도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거들며 구석구석 쌓인 칠성의 흔적을 지워내고 깨끗한 기운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청소가 끝나갈 무렵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놀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는데 연화는 고생한 하인들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저녁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찬모에게 일러 쇠고기를 듬뿍 넣은 무국을 큰 솥에 끓이게 하고 쇠쌀로 고슬고슬한 밥을 짓도록 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불은 붉고 따뜻했고 솥뚜껑 사이로 피어오르는 구수한 국냄새는 집안 가득 퍼지며 사람들의 허기진 배와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참모는 연화의 넉넉한 인심에 감동하여 내 생전에 이렇게 고기를 많이 넣은 국은 처음 끓여본다며 신이 나서 국자를 휘저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소반들이 놓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과 맛깔스러운 김치가 상에 올랐습니다. 낮에 있었던 소란으로 놀랐을 마을 사람들도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하나둘씩 다시 모여들었고 연화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마음껏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사람들은 뜨끈한 국물을 들이키며 아따 국물 맛 한 번 끝내준다. 속이 다 시원해지네. 하며 연화의 솜씨와 덕을 칭송했습니다. 최서방도 사람들 틈에 섞여 국밥을 먹으며 바보 연기를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얼굴로 이웃들과 어울렸습니다. 칠성이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바탕 잔치 아닌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최서방 댁에는 깊고 평온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뒷정리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고 최서방은 미리 이불을 펴놓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가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오더니 거친 손으로 연화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부인, 오늘 정말 고생 많았소.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그늘 속에서 숨죽여 살았을 것이오. 정말 고맙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지했고 그 말 한마디에 연화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아닙니다, 서방님. 저는 그저 제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 덕분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롱불 아래 마주 앉아 그동안 겪었던 마음고생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서방은 이제 칠성도 떠났으니 당분간은 계속 다리를 저는 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병이 나았다고 소문을 내어 본래의 모습을 되찾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그 생각에 동의하며 서방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하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창밖에는 첫 겨울을 알리는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방 안은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최서방은 연화의 무릎을 베고 누워 부인, 내일은 우리 논밭을 한번 둘러보러 갑시다. 칠성이 놈이 망쳐놓은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내년 농사 준비도 해야 하지 않겠소 하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예 서방님, 날이 밝으면 그리하시지요 하고 대답하며 남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 주었습니다. 절름발이 장사꾼과 몰락한 양반과 딸의 위태로웠던 결혼 생활은 이제 폭풍우를 지나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서방 댁의 풍경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가축을 돌보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고, 찬모는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어 누구든 들어와 쉴 수 있는 넉넉함을 보여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며 최서방 댁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 저 집이 이제야 사람 사는 집이 되었다며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연화는 깨끗하게 다림질한 옷을 입고 마루에 나와 맑은 아침 공기를 마시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석구석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모든 것이 제 자리에 놓여 질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최서방도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을 씻고 단정한 차림으로 연화의 곁에 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쪽 다리를 조금 끌기는 했지만 허리는 전보다 훨씬 펴져 있었고 얼굴색도 맑아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당으로 내려와 하인들에게 아침 조회를 하며 하루의 일과를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곡간을 정리하고 부족한 식량을 채워 넣을 것이니 장정들은 읍내에 다녀오게, 그리고 안채는 겨울 채비를 서둘러야 하니 소미불을 꺼내 널도록 하게. 최서방의 지시는 명확하고 힘이 있었으며 하인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하고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연화는 읍내 장터에 나가 칠성이 팔아넘기려 했던 물건들을 다시 사들이고 낡은 세간들을 교체하기 위해 포목점과 그릇 가게를 들렀습니다. 상인들은 연화를 보며 아이고 최진사 댁 새아씨가 나오셨네 소문 들었습니다. 아주 야무지시다면서요. 하며 아른채를 했고 연화는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물건은 꼼꼼하게 골라 값을 치렀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최서방이 장가 한번 잘 들었다며 부러워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남편이 좋아하는 곶감과 약과를 조금 샀는데 그 작은 꾸러미를 든 손이 그 무엇보다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동네 안악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지나가자 그들은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연화에게 다가와 새댁 고생 많았지, 이제 맘 편히 살게나 하며 등 뒤에서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연화는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마을 일에도 신경 쓰고 이웃들과 잘 지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수군거리며 흉을 봤을 사람들이 이제는 연화를 인정하고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준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이것이 남편과 함께 이루어낸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상에는 연화가 사온 곶감과 정갈한 반찬들이 올라왔고 최서방은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며 맛있다를 연발했습니다. 부인, 내 평생 이렇게 마음 편하게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소. 밥맛이 꿀맛이오. 그의 소박한 고백에 연화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진수성찬도 모래알 같았을 터
이제야 비로소 이 집이 진정한 집이 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숭늉을 마시며 다가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올 것 같다는 둥, 내년 봄에는 꽃나무를 심자는 둥,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며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그날 밤 최서방은 연하에게 서재의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님이 남기신 책들이 있는 곳이오. 그동안 칠성 형님이 팔아먹을까봐 꽁꽁 숨겨두었는데 이제 부인이 관리해 주시오. 부인도 글을 읽을 줄 아니 틈틈이 읽으면 좋을 것이오. 연하는 열쇠를 받아들고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열쇠가 아니라 남편의 영혼과 가문의 정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는 신뢰의 증표였습니다. 연하는 열쇠를 소중히 품에 안으며 서방님의 뜻을 받들어 잘 지키고 가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흔들림 없이 타오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묶어주었고 그렇게 평화로운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여 온 세상을 덮는 깊은 겨울이 찾아오자 최서방 댁의 기와 지붕 위에도 눈꽃이 피어났고 마당의 장독대에는 하얀 고깔모자를 쓴 항아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정겨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가을에 소란스러웠던 일들은 차가운 북풍에 실려 멀리 날아가 버리고 집안에는 훈훈한 온기와 평화로운 웃음소리만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연하는 아침마다 문을 열어 하얗게 변한 세상을 바라보며 무근해의 안 좋은 기억들은 저 눈 밑에 묻어두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과 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하인들은 두툼한 속옷을 입고 마당에 눈을 쓸면서도 힘든 기색 없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청국장 끓이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최서방은 칠성이 물러난 뒤 상단의 운영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는데 비록 밖에서는 여전히 다리를 저는 척하며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그의 눈빛과 판단력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명확했습니다. 그는 정직과 신용을 최우선으로 하여 거래처들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억울하게 쫓겨났던 옛 일꾼들을 다시 불러들여 그들의 생계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상단의 장부에는 더 이상 새어나가는 돈이 없었고 곳간에는 질 좋은 곡식과 비단이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최서방이 장가를 잘 들어 새색시의 내조 덕분에 정신을 차리고 집안을 일으켰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고 최서방은 그 모든 공을 연화에게 돌리며 빙그레 웃음 짓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친정 부모님을 뵙기 위해 채비를 서둘렀는데 이는 혼례를 치르고 난 뒤 처음으로 가는 친정 나들이라 마음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최서방은 연화를 위해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가마를 준비했고 친정에 가져갈 고기와 쌀 그리고 부모님의 겨울옷을 짓기 위한 비단감들을 바리바리 챙겨주었습니다. 부인,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문안 잘 여쭙고 내가 같이 가서 인사를 드려야 도리이나 상단 일로 바빠 함께하지 못함을 용서해 달라고 전해주시오. 대신 이 서찰을 아버님께 꼭 전해드리면 내 마음을 아실 것이오. 최서방은 연화의 손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쥐어주며 배웅했고 연화는 남편의 세심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마가 흔들리며 산길을 넘어 친정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와 연화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친정집은 예전처럼 쓰러져가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최서방이 연화 몰래 사람을 보내 지붕을 고치고 담장을 새로 쌓아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문 밖으로 달려나온 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잡고 놓을 줄을 몰랐고 방 안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도 지팡이를 짚고 나와 딸을 맞이하며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혈색이 돌고 옷차림이 귀티가 나는 것을 본 부모님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딸이 고생만 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했던 시름을 놓았습니다. 방 아랫목에 둘러앉아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연화는 남편이 전해준 서찰을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이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열어 읽어 내려가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서찰에는 최서방이 자신이 왜 절름발이 행세를 해야 했는지에 대한 진실과 연화 덕분에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이제 곧 세상 앞에 당당히 설 것임을 알리는 내용, 그리고 가문의 빚을 모두 청산했다는 증서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진사는 서찰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사위 하나는 정말 잘 보았구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이 늙은이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다오 하며 감격해했습니다. 친정에서의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연하는 남편에게 부모님의 소식을 전하며 서방님 덕분에 두 분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큰절을 올렸습니다. 최 서방은 황급히 연하를 일으켜 세우며 부부가 한 몸인데 어찌 고맙다는 말을 하시오. 장인 장모님은 곧 제 부모님이기도 하니 당연한 도리요 하며 연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내리는 눈소리를 들으며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고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 진정한 부부로서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묶어 벽에 비추었고 그 그림자는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겨울이 깊어 동짓날이 되자 연하는 팥죽을 쑤어 집안 곳곳에 뿌리며 애군을 쫓고 새해의 복을 기원했습니다. 붉은 팥죽이 끓어오르는 솥단지 앞에서 연하는 두 손을 모아 빌었는데 이제 남편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게 걸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최서방은 그런 연하의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고 그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용한 의원을 집으로 불러들여 침을 맞고 약을 다려 먹는 시랩을 하며 연하의 지극정성으로 다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최서방댁 마님인 연하가 백일 기도를 드리고 명약을 구해 먹인 덕분에 최서방의 다리가 기적처럼 좋아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며 역시 여자가 들어와야 집안이 산다며 연화의 덕을 칭송하기에 바빴습니다. 최서방은 처음에는 지팡이를 짚고 걷다가 점차 지팡이 없이 절뚝거리며 걷더니 봄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를 무렵에는 약간 저는 듯하지만 거의 정상인처럼 걷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싫어하는 연하와 사람들을 속였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최서방의 지혜로운 합작품이었습니다. 마침내 봄꽃이 만발한 어느 장날 최서방은 연하와 함께 나란히 장터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위태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와 당당한 체격으로 연화의 곁을 지키며 걸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비비며 놀라워했습니다. 아이고, 저기 최서방 좀 보게. 이제 다 나았구만. 신수가 훤하니 양반이 따로 없네. 사람들의 탄성과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은근한 미소를 주고받았고 그 미소 속에는 그들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기쁨과 성취감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제 최서방 댁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고 부러움을 사는 집안이 되었고 사랑방에는 글 읽는 소리가, 안채에는 다듬이질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은 틈틈이 서재에 들어가 아버지의 유품인 책들을 읽으며 학문을 닦았고 연화는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안학들에게 술을 가르치며 덕을 쌓았습니다. 칠성이 망쳐놓았던 집안의 기풍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예와 덕이 넘치는 양반가의 기품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가끔 칠성에 대한 소문이 바람결에 들려오기도 했는데 타지에서 도박과 술로 재산을 탕진하고 거린처럼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였으나 최서방 부부는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혀를 찰 뿐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슬하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나 마당을 뛰어다니게 되었고 집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더욱 생기가 넘쳤습니다. 최서방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기를 좋아했는데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줄 때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남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남편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캔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곤 했는데 따스한 봄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마당에 핀 목련꽃이 하얗게 빛나는 그 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여름날이면 최서방은 연화를 위해 부침개를 부치고 막걸리 한 사발을 내우며 옛날 신혼 첫날 밤의 긴장감을 농담처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부인, 그때 내 다리가 펴지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소. 눈이 둥그레진 모습이 토끼 같아서 웃음을 참느라 혼났소. 연화는 얼굴을 붉히며 서방님도 참. 그때는 정말 귀신에 홀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 모습이 어찌나 듬직하던지요.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고난의 시간들을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하여 도란도란 나누었고 빗소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장단을 맞추듯 정겹게 들렸습니다. 가을이 오면 두 사람은 함께 추수를 지켜보며 풍요로운 들판을 바라보고 농부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최서방은 소작료를 낮추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흉년이 들 때면 곡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을 구제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최서방 부부를 살아있는 부처님처럼 모시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재산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최서방은 연화를 통해 배웠고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행은 널리 퍼져 고을 사또에게까지 전해졌고 효부상과 선행상을 받아 가문의 명예를 더욱 드높였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오고 첫눈이 내리던 날 밤 최서방과 연화는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창호지문 너머로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방 안에는 은은한 모과차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최서방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부인, 나와 함께 늙어가 주어 고맙소. 내 다리가 정말로 불편했다 하더라도 부인은 나를 버리지 않았을 것이오. 나는 그것을 믿소. 하고 진심 어린 고백을 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서방님의 다리가 어떻든 서방님의 마음이 굳고 바르기에 저는 서방님을 존경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고 화답했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이 가물거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들의 눈가에 잡힌 주름조차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격정적인 시련과 모험은 지나갔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묵은 장마처럼 깊고 진한 정과 신뢰였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눈보라가 칠지라도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한 이 집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최서방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불을 덮어주었고 연화는 남편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온 세상은 하얀 눈 이불을 덮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바람 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와 그 진심을 알아본 남편의 이야기는 눈 내리는 밤 할머니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따뜻한 불씨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소박하지만 귀한 진리를 되새기며 오늘 밤 여러분도 따뜻하고 편안한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